안녕하세요. 8주차와 14주차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표적인 레이아웃으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레이아웃이 있긴 있는데요. 보통 이 레이아웃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드래그 앤 드롭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배치하는 거. 컨스트레인트가 뭐예요? 제약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묶여가지고 이렇게 제약을 주겠다는 거고. 리니어는 한 줄로, 가로, 세로로 하겠다는 거고. 프레임은 중첩시키겠다는 거예요. 액자처럼. 자, 그래서 크기 조절 핸들러 세 가지 모드는요. 랩 컨텐트 하고요. 그 다음에 픽스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치 컨스트레인트 요 세 가지 모드가 있었습니다. 체이닝이 있었죠. 체이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위젯을 가지고 우클릭해가지고 우클릭해서 뭐 크리에이트 버티컬 체이닝 뭐 아니면 크리에이트 호리젠털 체인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요.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원래 컨스트레인트 하면은 여기 벽에 붙어요. 벽에 붙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그 가이드라인에 딱 붙어서 컨스트레인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한 줄로 해주는 거죠. 한 줄로 해주는 거.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기본 레이아웃으로 사용하는 거. 자, 원래 기본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만 코드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스크롤 뷰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크롤이 안 돼요. 스크롤이 많아도, 양이 많아도 스크롤이 안 되니까 이것을 스크롤 뷰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있던 것을 스크롤 뷰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은요, 사실 기본 레이아웃으로 바꾸지는 않고요. 액자처럼 기본 레이아웃 위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기존 레이아웃 아래에다가 프레임 레이아웃을 넣으면 자동으로 코드 모드에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텍스트 그룹에는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텍스트 뷰라는 게 있었고요. 밑에는 뭐예요? 에디트 텍스트가 있습니다. 에디트 텍스트. 보통 이제 A, B 밑에 언더바가 없으면 텍스트 뷰, 언더바가 있으면 다 에디트가 가능한 텍스트입니다. 자, 버튼스 그룹에는요,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 또는 터치 관련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위젯의 모음입니다. 위젯는요, 자, 뭐, 텍스트나 버튼을 제외한 나머지 위젯들이 모여있는 데입니다. 원래는 위젯에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버튼도 있고, 텍스트도 있었지만, 그 두 가지가 너무 양이 많으니 따로 분리하고 위젯라는 그룹을 새로 만든 겁니다. 커먼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되는 거죠. 자주 사용되는 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텍스트 뷰의 속성들이 쫙 있습니다. 자, 텍스트 뷰의 속성들은 다른 데서도 거의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의 속성들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텍스트에는 거기에 텍스트 박스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 글씨, 텍스트 컬러, 색깔, 텍스트 사이즈, 크기고요. 텍스트 스타일은 뭐예요? 노멀, 볼드, 이탈릭, 요런 것들이 텍스트 스타일. 맥스 라인과 민 라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싱글 라인은 이어주는 거죠. 이어주는 거. 그리고 엘립 사이즈는 뭐예요? 말줄임 표시 땡땡땡 그거 표시하는 게 있었고요. 자, 폰트 패밀리는 뭐죠? 폰트 글꼴이라는 거죠. 글꼴 어떤 글꼴인지 있고요. EMS라는 게 좀 많이 헷갈려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EMS는 EM이라는 장폭의 단위가 있어요. 글자 폭의 단위. 그거 스케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1 EMS는 한 글자 크기의 단위. 2 EMS는 두 글자 크기 단위로 텍스트 뷰의 너비를 정해주는 거예요. 너비를. 이 EM이라는 거는 EM의 크기를 조금 보려면 M, W, Q 이런 좀 큰 글씨 있죠. 대문자 큰 글씨의 크기가 거의 그 글꼴의 EM 크기입니다. 그거보다 사실 조금 더 커요. EM 크기가. 그 크기보다 조금 더 큰데 대충 이쯤 되겠구나 하는 게
넓은 글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EM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뷰의 높이를 고정하는 라인스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글자 수를 제한하는 맥스 랭스라는 속성도 있었습니다. 자, 에디트 텍스트에 입력된 글자를 로그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에디트 텍스트는 뭐예요? 이제 텍스트 박스 안에다가 글자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잘 입력됐는지 로그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처음에 만들고요.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 다음에 ID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ID 값을 필요하니까요. ID 잘 정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원래 들어있는 그 텍스트 값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삭제해주고요. 물론 여기서 빌드 그래드를 해줘야 됩니다. 빌드 그래드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우리는 뷰 바인딩을 사용하겠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뷰 바인딩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주고요. 싱크 나우 클릭하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드에는 요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고요. 이거는 에디트 텍스트인데 에드 텍스트 체인지드 리스너. 에디트 텍스트라는 그 아이디에서 뭔가 변경이 됐다면 그것을 캐치해서 들어주는 리스너죠. 그 리스너가 들은 것을 스트링으로 처리해서 어디에다 로그 디버그 창에다가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키보드 모양 설정하기가 인풋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인풋 타입은 옵션에 따라 팝업되는 키보드의 모양을 바꿔주고요. 플레인 텍스트부터 AB가 붙은 대부분의 에디트 텍스트들은 인풋 타입의 옵션 값만 바꾼 형태라는 거. 그래서 인풋 텍스트는 요런 것들이 있다. 그죠? 요런 것들이 있다. 요거에 따라서 에디트 텍스트들이 그렇게 많이 분류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과 이미지 버튼 비교. 이미지 위에 글씨가 있으면 뭐? 버튼. 이미지 위에 또 이미지가 있으면 뭐? 이미지 버튼이었어요. 자, 라디오 그룹과 라디오 버튼입니다. 자, 라디오 버튼은 뭐예요? 선택을 하나만 할 수 있는 동그란 버튼이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하나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요게 라디오 버튼이었어요. 자, 그래서 라디오 버튼은 라디오 그룹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리스너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라디오 그룹을 이용을 해서 그 각각들이 체크가 됐을 때 그거를 캐치해서 체크를 해주죠. 선택을 해주죠. 자, 체크박스는 뭐냐면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러 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 뭐 요런 거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2개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 선택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체크박스였습니다. 얘는 체크박스 그룹은 없지만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을 하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스너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보통 개발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각각 얘 하나하나마다 리스너를 달아주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설정하는 게 조금 더 코드가 길어지긴 하지만 라디오 그룹보다 좀 길어지긴 하지만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컴파운드 버튼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소스에서 보시면 이렇게 컴파운드 버튼이라는 것을 상속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if else의 값에 따라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물론 리스너가 한 줄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한 줄로 리스너가 되어 있지만 각각의 체크박스의 변화를 확인해서 여기에다가 컴파운드 버튼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줍니다. 자, 토글 버튼과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토글 버튼의 모양은 이런 모양, 올라온 거, 볼록한 모양, 뭐 이제 안 볼록한 모양, 이런 식의 토글 버튼. 자, 그 다음에 요 스위치. 이런 식의 스위치 모양을 있고요. 마찬가지로 체크박스랑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이미지 뷰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해라. 버튼으로 만들 수 있지만 웬만하면 사용을 자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뭐예요?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위젯이죠.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레스 바 소스에서는요, 우리가 비지블을 이용을 해서 뭐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요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조금 다른 코드랑 다르게 사용을 했었던 게 이 서브 스레드와 메인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서브 스레드 백그라운드에서 3초 정도 멈추고, 3초 정도 약간 그 다음 코드를 멈추는 거죠. 그 다음 코드를 실행 못하게 멈췄다가 그 다음 코드가 실행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했었죠. 시크바는 말 그대로 이 바를 이용해서 어떠한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값을 찾는 게 있고요. 자, 시크바 소스 분석인데요. 여기까지 치면은 밑으로 자동이 생성되는 거였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뭐 시크바, 프로그레스, from user 같은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프로그레스는 이제 그 값, 뭐 우리가 시크바를 통해서 찾아낸 그 0부터 100까지의 그 값들 얘기하는 거고요. from user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자가 클릭해서 한 건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레이팅바는 별점을 매기는 위젯이었습니다. 자, 레이팅바 소스 분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다 했던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DPI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DPI는 해상도, 밀도랑 조금 갈려 있습니다. 1인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화소의 개수죠. 1인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MDPI는 160개, HDPI, XHDPI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화소수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DP를 많이 쓴다고 했죠. 물론 DPI별로 폴더를 다르게 해야 되지만 DP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Density Independent 뭐예요? 밀도에 독립적으로 작용하겠다. 밀도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래서 Density Independent Pixel이라는 건데요. DPI를 쓰면 이제 하드웨어가 다 달라도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를 위해서 스마트폰별로 다르게 죄송해요. DPI를 쓰면 다르게 했었지만 DP를 쓰면 스마트폰이 달라도 한 번의 설정으로 항상 같은 크기를 보인다는 얘기죠. 네. 자, 드로어블 디렉터리입니다. 드로어블 디렉터리는 이제 프로젝트로 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HDPI, MDPI, HXDPI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는데 파일 이름이 어때요?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파일 이름이 같아야 되고 프로젝트 뷰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안드로이드 뷰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리소스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뷰로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명칭이 같은데 이렇게 폴더의 이름, 폴더를 구분하고 그 안에 있는 소스를 갖게 하고 우리가 하드웨어 이제 그 스마트폰에 따라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 스마트폰 설정에 따라서 DPI 설정에 따라서 선택된 폴더가 다운로드 되겠죠. 그 리소스가 다운로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안에서는 DP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네. 자, 민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개의 디렉토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새로 생성된 디렉토리고요. 해상도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아이콘이 아까 봤던 그 V26이라는 그 디렉터리 안에서 사용되는 어댑티브 아이콘이 있죠. 이거는 백그라운드와 포어그라운드 이미지를 합쳐서 하는 거. 자, 스트링 다루는 게 있었습니다. 스트링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에디터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면 스트링 XML에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가 생성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입력을 한 게 여기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됐었죠. 그런데 트랜슬레이션 이름 그대로 얘의 목적은 뭐다? 번역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글, 코리아를 선택을 해서요. 거기에서 새로운 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열을 만들고 한글 스트링을 만들어야 돼요. 한글 스트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스트링을 만들면 여기에서 새로 생성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바꾸면 이 한글로 된 스트링스 XML이라는 것에 이렇게 태그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컴포넌트는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4가지. 우리는 요거를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인텐트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컨텍스트는 뭐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정보와 도구가 담겨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액티비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컨텍스트 안에 해당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는데, 이때 intent는 실행할 액티비티의 정보를 해당 컨텍스트 안에 해당 메서드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메시지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브 액티비티 생성은 어떻게 한다? 자바라는 요 디렉터리 우클릭을 해서 new 액티비티, empty 액티비티로 찾아서 만들면 된다 라고 했어요. 자, 메인 액티비티에서 서브 액티비티 실행하는 것은 요렇게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인텐트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생성한 인텐트를요. 자, 그리고 서브 액티비티로 값을 주는 것은 요런 put extra를 이용을 해서 키와 값으로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액티비티가 끝나면서 값을 돌려받고 싶을 때, 그때는 스타트 액티비티 안 쓴다 그랬죠. 대신에 요건 서브 소스지만 뒤에 거 잠깐 보면 액티비티 리절트 런치를 이용해서 값을 받아야 되고요. 서브 소스에서는 이제 set 리절트를 이용해서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소스에서는 그 반환된 값을 여기서 처리를 해주고 있죠. 자, 생명주기 메소드는 지금 생성할 땐 어떻게 해요? on create, on start, on resume의 상태로 실행까지 가는 생명주기가 있고요. 종료할 땐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생명주기는 on pause, on stop, on destroy로 완전히 제거를 하는 거죠. destroy가 있으면 완전 제거. 요거는 새로운 액티비티가 생성되고 있을 때 현재 작동하던 그 액티비티가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현재 작동하던 거는 on pause를 거치고 on stop을 거쳐서 stopped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B죠. 액티비티 B, 새로 생성된 액티비티는 이미 on create는 실행이 됐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on start, on resume을 연속적으로 호출한 후 resumed 상태가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새 액티비티가 현재 액티비티를 모두 가리지 않고 생성될 때 현재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죠. 현재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밑에 게. 그래서 on pause, 스탑하지 않고요. on pause 상태에서 paused 상태, 그리고 on start 없이 바로 다른 새로운 액티비티가 종료가 되면 on stop 없이 바로 on resume이 실행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resume도 되는 거고요. 백스택이라고 있습니다. 백스택 뭐였죠? 화면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태스크와 프로세스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뭐다? 앱이 작동될 때 실행의 단위다. 앱의 실행 단위. 그러면 태스크는 뭐다? 이러한 프로세스들의 일처리하는 단위이기도 하는데 하나의 앱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의 앱이 동시에 사용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카메라의 기능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처럼 그런 작업의 단위가 태스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태스크로 묶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백스택에 하나의 화면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